자, 이 작품부터 이제 고갱의 작품입니다. 고갱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제 실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초기 작품치고는 아주 잘 그렸죠. 고갱은 역시 그래도 조금 그림에 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보니까 여기는 뭐 초창기 그림 중에 스터디, 누드에 대한 공부한다고 이렇게 습작을 그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부분도 보면 인상파의 그 흔적들을 또 아주 잘 대고 그림도 밝고요. 근데 이제 초기 그림이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도 있죠. 역시나 이쪽 손목 또 주먹보다는 뒷손이 훨씬 두껍게 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도에서도 보면은 항상 보는 시선의 앞쪽을 넉넉하게 좀 두어야만 여유 있게 보이는데 뒷부분이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구도에서는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수잔 바르동이거든요. 이 여인도 바로 그 몽마르트의 그 모델하고 있던 이 배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수잔 바르동은 많은 화가들의 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로추렉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압생트를 마시고 있는 수잔 바르동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수잔 바르동은 노트렉과 결혼하기를 정말 원했었죠. 왜냐하면 노트렉은 사실 그 키는 좀 작고 좀 왜소하지만은 귀족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잔 바르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그 출신이 미천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나은 삶을 영위하려고 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잔 바르동하고는 노트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 에릭 샤티하고 이제 사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딜리아니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수잔 바르동이 등장하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보시게 될 뭉크의 그 사춘기라는 작품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르누아르의 그림에서도 등장을 하고 모든 화가들의 모델이었던 듯한 그런 모델을 역시나 쓰고 여기 또 고갱도 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군요. 이게 자화상입니다. 이건 수잔 바르동 자신이 그린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화가가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릭 샤티하고 연문이 있었어요. 에릭 샤티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수잔 바르동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피아노나 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어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릭 샤티하고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에릭 샤티는 지금까지도 그 노래 그 그네시엔느하고 또 아주 귀에 익은 그런 멜로디로 살아 있는 그런 작가죠. 수잔 바르동은 스스로도 화가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여성스러운 그 미래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춘 테일러, 이렇게 점쟁이죠. 점쟁이가 등장하고 하는 여성만의 특유의 그 감성을 나타내는 그림들 많이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아담과 이브인데 이브 아담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남자 모델 아담이 필요해서 지나가던 친구의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인데 우터라고 하는데 친구를 불러들여서 이제 모델을 쓰고 결국은 이제 신랑까지 되죠. 다시 말하면 아들의 친구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인데 이게 유트릴로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인 우터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같이 한 집에 살아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스스로도 화가가 되고 모델에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 무랑루지의 그 빨래나 하던 그 소녀가 스스로 화가가 되고 아들도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유틸라라는 이름도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마약과 그 술,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고 또 조금 전에 보았던 모딜리아니라는 작가 그 눈동자가 없는 여인을 주로 그리지 않습니까? 모딜리아니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술 먹고 막 하는데 이 친구도 화가로 아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저기 그 알코올 중독자인 화가도 이렇게 화가로 키워냅니다. 이 표현주의에 아주 걸출한 인물로 키워내는 거 보면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역하트를 좀 많이 넣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신랑 우토죠. 우토의 작품으로 그린 그 스잔 바르동입니다. 남편도 화가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황금손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고갱의 작품이죠.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구입니다. 처음 보았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쌓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 관찰자까지도 이 그림 안에서 이곳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아주 잘 응용하고 있고, 중요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 이것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는 독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 땅 색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였다는 거. 물론 빨간색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점점 더 진행돼 가면서 보시면은 빨간 땅이 아니라 파란 땅도 나오고 또 파란 나무도 다 나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물의 색상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내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소화해내서 다시 표현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와 같이 한방을 사용하던 그 아르에서도 보면은 고도 그 뭡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대기의 흐름도 막 보이고 그런가 하는 거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아주 색상은 참 잘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록과 빨간색의 그 보색을 아주 강하게 써서, 보색은 어떻습니까? 주로 보색을 쓰게 되면은 아주 강한 에너지가 거기다 불꽃이 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록색의 빨간색 꽃,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덩굴 장미가 피는데 초록색 잎사귀에 빨간 장미가 피면은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바로 구도를 한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고고 이거는 마네가 그린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런 것이죠. 강아지도 1, 2, 3 고만고만한 강아지가 크기도 비슷한 것들이 또록 있고, 여기는 술잔이 1, 2, 3 고만고만한 것이 똑같은 간격으로 서 있고, 또 거기에 조그만 과일도 크기가 똑같고 거리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구도 하나 둘 셋, 이거 큰 덩어리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도는 참 지루하다. 만약에 이게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좀 그 대비 효과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의 대비 이런 것들도 줘야 된다. 이쪽에 있는 만의 그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의 그림이라고 다 잘 그린 그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뭐 5, 뭐 6, 뭐 이런 비슷비슷하게 널어놨어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파라솔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쪽 편에 뭐 야자수 나무를 잎을 갖다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그린다든가. 여러분 나중에 그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더라도 일부러라도 말이죠. 이런 이 오브제를 앞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고 이렇게 찍으면은 훨씬 구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꽃을 갖다 둔다든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갖다가 카메라 앞에 둔다고 하면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색상까지 변화를 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황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부분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따뜻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의, 그 고난의 내면에는 이 인간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매달리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 따뜻한 품성으로 시각으로 그려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빨간색 나무잎이 전부 빨간색. 물론 가을일 수도 있지만 빨간색과 이 노란색, 따뜻한 색을 다 이게 초록색으로 안 해도 굳이 괜찮다 하는 뭐 이런 모습. 이 작품은 그래서 고갱이 아마 인정받기 시작한 그 그림으로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갱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 색상이나 또 그림의 소재를 아주 근본적인 거에서 찾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거, 원시적인 거, 또 아주 원색적인 거,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타히티 섬은 그 프랑스 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서 볼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담는데 이 첫째 구도가 어떻습니까? 이 인물이 하나 가득 들어가는 이러한 구도는 아마 고갱이 처음 시도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듯한 그런 구도죠. 마치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 포스터의 구도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화점 그 윈도우에 붙는다면 이런 식으로 붙어야겠죠. 그림이 작게 된다든가 사람이 아니고 상품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도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획기적인 구도였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그 타히티 원주민의 느낌도 아주 잘 살려져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한 그런 문양이라든가 얼굴색 빛, 뭐 구릿빛, 팔 이런 거에서 아주 건강함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작품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그 이 좀 병들고 좀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림에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획기적이고 또 약간 그 토템적인 뭐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시츄에이션을 지금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양들도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고 강렬한 그런 문양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아르누보 양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단초 문양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그거하고 주로 이제 유라시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냥 문양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몽골 쪽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양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또 언제 그 디자이너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김봉남 선생 그분 이름 뭐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분의 그 디자인 옷에 이런 문양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색상의 화려한 잔치. 이 그림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그 대비 효과 같은 것들이 아주 기분을 업시키기에 충분한 그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상에서도 그렇고 색상을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잘 맞췄는지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기에 충분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누군가 하면은 이 그림에는 여기 제목을 써놓기도 했는데요. 성모님, 그 마리아와 또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마리아, 이게 성경 서구 사회의 기독교 문화를 원시 그 주민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그 원초적인 느낌을 이 서구의 종교 사상을 이렇게 오버랩시킨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후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복 입은 그 성모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에서도 많이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 보이면서도 그 뒤에 배경이나 이런 색상들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림들, 이런 색상의 대비는 이제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 샤갈에 가시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샤갈이 바로 이런 것들의 색상의 대비 효과들을 정말 잘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샤갈을 일컬어서 색상의 마술사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샤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은 그 아담과 이브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오죠. 이게 아담과 이브인데 이쪽이 남자같이 생겼지만 이쪽이 아담입니다. 이쪽이 왼쪽이 이제 아담이고 이쪽이 이브죠. 이브. 여기 뒤에 보면 하느님도 이렇게 보이죠. 하느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보이고 여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선악과를 물고 뱀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먹었네 벌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거 원죄죠. 원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핵심은 그 원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하고는 많은 경향이 다르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을 시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획기적인 새로운 지평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전에 보았던 고호의 작품에서는 그 하늘에서 대기의 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색상의 대비라든가 활발하게 그 전에 보았던 인상파 즉 그림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린 인상파의 작품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여러 화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화가들의 작품에 비해서 좀 더 그 자기만의 특성을 잘 발휘해서 자기만의 개성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의 작품들이 오히려 후세에 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토록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갱은 이러한 색상들의 활용 이런 것을 후대에 정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샤갈, 표현주의죠. 샤갈보다도 먼저 이제 그 마티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티스는 그 야수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색상의 야수. 야수파라고 하는 것은 그 야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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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뭐 한자로 쓰면 그 바깥 야자 쓰고 그 괴물 숫자, 맹수 할 때 숫자 그걸 씁니다. 그 그림을 본 그 기자가 이건 정말 그 야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야수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수파의 그림을 보면 정말 색이 완전히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본질적이고 아주 강렬한 이런 그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바로 고갱이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림을 통한 어떤 치료와 힐링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뭉크나 아니면 프리다 칼로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심성을 무엇으로 어루만지는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예수님과 성모님, 그 현지에 나타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타이티 섬, 타이티 원주민 이 사람들의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죠.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런 그 작가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현대 미술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그 절규 뭐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뭐 그 사람도 참 기구만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그림에 이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색상이 대단하죠. 빨간색 머리, 또 보라색 꽃, 또 청색,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화면을 이루고 생각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그림이 집에 하나 걸려 있다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집에 걸려 있다 그러면 뭐 판화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집에 있으면은 완전히 집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 이제 색상의 그 표현에 정말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이 있는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시 재구성한 것이죠. 그 고갱은 어떤 색상으로 대비시키는 것이 지금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내용과 잘 어우러질까? 지금 주변은 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이고 또 싱싱한 과일을 들고 있는 젊은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색상의 대비나 표현들이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언제 결혼할 거니? 제목이 그래요. 언제 결혼할 거니?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 여인, 그 요 나이 때의 여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얼굴 표정들 이런 것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대 되겠죠. 20대들의 호기심 어린 그런 표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서 고갱의 그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제목 자체도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다 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기까지
이런 과정들,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기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신의 이미지로,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로 또 담아가는 것. 이런 그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또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테마를 그림에 담는 것. 이런 그림은 우리나라 작가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김환기 작가가 그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죠. 단지 김환기 작가는 비구산 화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그 맥락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형이 사강적인 그런 그 밸류의 가치를 시각화하였다. 이런 데에서는 고갱의 그런 그림을 임하는 자세나 그 추구하는 방향과는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혹시 그 속에서도 고갱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이 세잔이 이쪽 작품을 그렸고,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모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레다라고 합니다. 레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녀죠. 왕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백조는 누군가 하면은 이제 주피터, 다시 말하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여신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해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알을 두 개 낳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을 두 개 낳아서 4명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알 하나에서 2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화에서 각각이. 근데 여기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헬레나가 태어나죠. 헬렌이라고 하는데 헬레나가 태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헬레나는 나중에 성장하여서 스파르타의 공주가 되고 또 그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뽑죠. 이제 부마를 뽑는데 메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저 트로이에서 페리스라는 그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와서 이 그 헬레나를 꼬드겨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트로이로 데리고 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를 데리고 간 그 메델라우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제 옆에 도시국가에 있는 그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사촌 형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에서는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트로이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그 맨 앞에 서는 선봉장은 이제 아킬레스 장군이고, 저 트로이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헥토르 왕자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영웅끼리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그 목마를 이제 들여놓는 바람에 목마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고 또 그리스 군들이 들어와서 불바다를 만들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스토리텔링은 아주 인기가 좋아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잔도 그리고 루벤스도 그리고 미켈란젤로에서도 이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현을 보는 것이죠. 똑같이 하지만 이 600년의 한 500년의 차이를 두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모작한 거지만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본다면 이거는 그림 같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옷에 뭐가 묻었나 왜 이래? 그 뭐 초록색이 다 나오고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당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당시는 모나리자 그리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기 입가에 이런 미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살짝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거 신비스럽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라 이 다빈치의 그림의 모든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라 이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에서는
모두 이렇게 끝 마무리를 그 날카롭게 끊어치지 않고 부드럽게 넘기는 것입니다. 모든 면이 다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스푸마토 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모나리자뿐 아니라 모든 그 다빈치 작품에서는 이런 기법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는 멀리 있는 원경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간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먼 원경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기원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르네상스 이 상황에 이 당시에는 이 원근법이 아직 확실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산처럼 이렇게 그려는 이런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림을. 그러면은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 다빈치의 작품들 대부분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세잔으로 와서 세잔의 그림은 이렇게 형체의 중요성은 이미 떠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이 이야기의 핵심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레다와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만 끄집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의 또 중요성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세잔의 그림을 두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그 사과가 중요한 사과가 3개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 만유인력을 그 어떤 뉴턴의 하고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 애플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세잔의 사과입니다. 이 세잔의 사과가 왜 그 유명한 완전히 이 미술사를 바꿔버린 그런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많은 사과를 그렸고 과일을 그렸고 정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작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잔의 작품을 이 그림 한 점으로 다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혹시 뭐 그림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점이 눈에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일단 맨 뒷부분에 있는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과일 바구니가 뒤에 있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 채 걸리지도 않아요. 그 모서리가. 이런 과일 바구니. 멀리 있으면 원근법에 의해서 제일 작아야 되고 멀리 있으면 과일도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커요. 원근법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림 물을 담는 항아리인지 모르겠지만 위쪽에서 좀 본 것 같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좀 들여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또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어도 속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것은 옆에서 본 그 시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그림 안에 시점이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이 주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본 것을 그렸다. 이건 위에서 본 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점이 그림 하나에 들어가는 이건 정말 획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지. 옛날에는 원근법에 의해서 그 한쪽 방향으로 조금 전 우리가 이 첫 교시에서 보았던 고의 노란 집 옆에 있던 저기 그 기차역도 계단 같은 것이 1.2시도법으로 해서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걸 보았었는데 여기서는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한 화면에 구축이 된다. 또 이 테이블도 보십시오. 테이블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 마무리가 안 맞아 떨어지죠. 여기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다르단 말이죠. 이쪽에 있는 테이블은 약간 위에서 이렇게 보았다면 이것은
옆에서 조금만 위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시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그 시점 자체도, 보는 위치 자체도 작가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안 그려질까요? 이거 또 삐뚤어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과일은 굴러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디 얹혀지지도 않고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피카소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피카소의 그림, 마침 여기 제가 가져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인데, 여기 보면 얼굴이 이제 피카소의 그림으로 되는데 보이십니까? 이 피카소의 그림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정면과 측면이 같이 있어요. 이 뒷면에 이제 피카소의 작품이 있으니 그걸 가져오는 게 낫겠군요. 이거 좀 더 많이 가야 되니까 그냥 좀 이따가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보면은 옆 얼굴과 앞 얼굴, 이걸 두 개를 같이 엎어놓고, 근데 시점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죠.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카소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제 형태를 넘어서 본질로 향한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또 얘기할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이제 형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구상화가 아니라 비구상화로 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상이 아니라 그 추상화. 다시 말하면 슬픔, 기쁨, 뭐 이런 추상 명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림을 세잔이 추구했다 하는 것은 정말 미술사적으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그리고 또 절묘한 건 이쪽 부분이죠. 요 막대기가 아마 이젤의 다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막대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시선을 아주 절묘하게 또 막아내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막아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 구도에도 아주 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얘기한 세 사람, 고갱과 고호, 그리고 세잔이 정말 아주 독특한 새로운 표현의 방향을 제시한다 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마르세유 뒤에 있는 산입니다. 세인트 빅토르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샤갈은 파리에서 제대로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그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좀 어둡고 이렇게 그리는데, 세잔의 친구 누가 있었냐면은 에밀 졸라라고 있습니다. 글 쓰는 에밀 졸라가 있는데, 둘은 마르세유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친구인데 아주 호평을 씁니다. 근데 에밀 졸라가 마네의 올랭피아 뭐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호평을 또 써주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친구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이 너무 좀 그렇다,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절교를 하고 다시 마르세유로 내려갑니다.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돈이 좀 있는 아버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림을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림이 별로 그렇게 입체적이지 않아요. 약간은 평면적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자는 어떤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원통과 원뿔, 삼각뿔 뭐 이런 기하학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림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을 평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이제 형태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클로즈업을 해볼까요? 클로즈업을 이렇게 해보면 이건 추상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추상화라고 보지 누가 이걸 그 풍경화라고 그죠? 잠깐만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저기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그 윗분에 있습니다. 네, 네. 찾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림이 이제 아주 평면화되고 사물은 흐트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향후에 저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더 크로즈업 해보면 정말 집 형태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개 보죠. 고가 아니죠. 세 잔의 그림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두 그림. 세인트 빅토르 마운틴과 이 정물 스틸라이프 두 점이 시사하는 것은 이후에 이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피카소와 같이 입체주의, 구성주의, 큐비즘이죠. 얘기할 수 있는 바르크와 피카소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피카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림을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 세 잔의 그림이죠. 세 잔의 그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앙림 마티스에 가서 야수파를 창설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조지 브라크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친구의 작품인데도 여기 초록색 등판 이런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드디어 피카소에서는 이 그림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거울을 보는 여인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도라 마르라고 하는 그 크로아티아에서 온 사진 작가인데요. 이 여인과 또 이쪽 여인 잠이라는 작품인데 이 여인의 그 이름은 마리떼라지라고 합니다. 마리떼라지는 그 17살 때 피카소를 만나죠. 파리에서 백화점 앞에서 만나는데 너무나 예쁜 소녀가 서 있길래 피카소가 다가가서 저는 그 피카소라고 하는데 모델이 좀 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모델을 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도 그때 그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마리떼라지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제일 그 마리떼라지를 모델로 해서 그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 장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포근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얼굴에서 이제 보시면은 옆얼굴과 앞얼굴이 이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곡선에서 느끼는 느낌, 따뜻한 색상에서 느끼는 느낌에서 소파에서 안락한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여인의 포근한 모습 이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려놓은 거 그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도라마르를 모델로 그린 이 그림에서는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쪽도 마리떼라지를 그린 것 같고 도라마르는 분명한 건 이쪽에 우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도라마르는 그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아니라 피카소를 그 사진으로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 유명한 작품은 게르니카를 작업하는 때의 사진 이런 것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마리떼라즈 다음에 만난 여인이죠. 뭐 오버랩이 됩니다. 만난 시간을 그러니까 뭐 썸 탄다고 그러나요? 썸 타는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하여튼 이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카소의 주변에는
그런데 그 피카소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지만은 그 여성들이 한결같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한결같이 이 피카소를 그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저기 뭡니까 그 첫 번째 부인 그 프랑스 아니 저기 러시아에서 온 무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만 이제 그 이혼하고 이제 떠나고 나머지 여인들하고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마리테라즈 같은 경우는 그 피카소가 죽고 난 후에도 죽어서라도 그 말이 저기 피카소를 내가 건사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자살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물론 헤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말이죠. 그런 정도로 이 피카소는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나는 여인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뭐 저는 듭니다만은 그리고 또 피카소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여인들로부터 이 처음 마리테라즈를 만날 때는 17살 때 만났지만 피카소는 44살이었거든요. 무슨 이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도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딸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창작력, 창의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여인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그 색상들이나 형태가 이제 완전하게 옛날 그 고전적인 거에서는 탈피되어 있다. 이런 그림이 또 어쩌면은 시대적으로도 잘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한번 어떤 말씀 드렸지만은 요즘 같은 현대 생활에 어울리는 그림이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현대화된 건물의 로비에 걸릴 만한 그림이라면 고전적인 그림이 어울릴까요? 이런 그림이 어울릴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림도 시대적으로 변천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그림의 표현들이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현대 미술로 가는 열쇠 이렇게 제가 잡은 이유가 바로 이 후기인 상파 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다음에 뒤에 오는 새로운 화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자기 세상을 열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만은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잠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잘 질문을 하시죠. 네,